이번 학교 시험 범위가 좀 약간 논란인 거 논란이래. 뭐 신분필이 어디였어? 아 잠시만요. 분필도 없어 이거. 자, 그 이번 시험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우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크로마토그래피일 것 같아요. 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 보니까 거의 그 분석과학책 그대로 다 베꼈던데 그거 어느 수준까지 이제 낼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 아마 다 틀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크로마토그래피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언어가 완전 새로워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별게 아닌데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마치 뭐 러시아어나 독일어 처음 보는 그런 느낌? 예, 언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언어를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theoretical plate height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뭐 theoretical plate height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문용어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게요? 이론 단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말인데 번역을 해도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번역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뭔지를 다 외워야 돼서 사실은 크로마토그래피 쪽 공부가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첫 시간에는 그냥 크로마토그래피 뭐 HPLC 이런 얘기 정도만 했었던 것 같은데 뒤쪽 수업자를 보니까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분석하는 테크닉들을 수록해 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까지 시험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한 3년 전에 실제로 학교 기출 문제로 이걸 냈어요. 뭐 theoretical plate number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퓨전 레이트 뭐 등등등 그런 걸 계산하는 걸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냈었거든요. 그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분석학 책인 내용 그대로.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걸 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그 분야를 진짜로 시험이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나는 뭐 다 자료 다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면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오늘은 우선 당장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했다고 하는 연력학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연력학은 외워야 되는 수식이 되게 많으니까 그거처럼 그 수식들을 달달달 외우시지 않으면 그 풀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 나온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아, 그리고 엑스레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네, 엑스레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에 엑스레이 전공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엑스레이 전공자거든요. 내가 엑스레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전공자가 없어요. 왜냐면 수업자를 보면 알아요. 엑스레이 전공 1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쉽게 낼 거예요. 알겠죠? 엑스레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XRD라는 테크닉이거든요. 이제 원래 말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라우에라는 사람이 쓴 수학자예요. 라우에라는 사람이 쓴 엑스레이 뭐냐면은 분석 테크닉이 있어요. 분석 테크닉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엑스레이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는 XRD가 아니에요. XRD가 아니고요. 그냥 엑스레이의 약간의 성격, XRD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끄러울 수준의 그냥 엑스레이의 약간의 성격 정도만 학교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뭐 똘똘한 중학생 정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 관건은 아마 크로마토그래피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단체 카톡방에 카페인 추출 실험 올려놨죠. 그거 본 사람?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카페인 추출 실험 안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카페인 추출 실험 하나로도 문제 5개, 6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카페인 추출 실험 관련해서 문제를 2개 냈었어요. 꽤 어려운 걸 냈었어요. 그래서 카페인 추출 실험은 주제는 하나인데 카페인 추출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 테크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로터리 이베포레이터를 언제 쓰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염석이라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분리를 시킬 때 뭐 NaCl 같은 걸 팍 집어넣고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쫙 설명해 놔서 내용이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죠? 내 생각에는 3년 전 이 파트를 맡았던 선생이 이 선생인 것 같아요. 그 3년 전에 맡았던 그 시험 문제 그대로 낼 것 같아요. 낼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했던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 카페인 추출 실험을 꼭 낸다고 했죠. 카페인 추출 실험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아니고 뭐 하는데 막 이렇게 뭐 핸드 막벙 터져서 막 사람 죽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카페인 추출 실험과 관련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걸 내가 올려놓은 강의에 다 설명했거든요. 전부 다 설명했어요. 카페인 추출 실험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게 거기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겠죠? 강의는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꼭 보세요. 알겠죠? 보세요. 꼭 보세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자, 그럼 연력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로마토그래피도 내가 강의를 줄 수 있어요. 그죠?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도 내가 완전 완강이 다 돼 있거든요. 완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된다 하면 크로마토그래피 강의도 올려놓으니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보자. 챕터 13. 자, 거기 현수가 준 학교 학습지에 1번 있죠? 1번. 현수가 틀린 거. 아니었어요. 현수 틀린 거 찾았어요? 자, 그리고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계산기 다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세요. 자, 1번 문제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자, 내 지금 칠판이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현수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진짜로요? 이거 또 풀어요. 네. 알겠죠? 아니면은 뭐 자기는 이거 외우거나. 안 외우고 있어요. 그거 외우고 있어. 알겠죠? 자, 오늘은 자, 보자. 풍선의 부피는 더해서
자, 다 풀었어요? 가나 풀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민상 풀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현수랑 같이 풀었다고요? 현수랑 같이 문제를 푸는 사이예요? 대단한데요? 이야, 현수하고 민상이는 사이가 좋구나. 반가워 시간. 네. 그럼 방과후 시간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현수는 태희가 좋아요, 민상이가 좋아요? 민상이 아니고 준상이. 준상이요. 그래요? 어. 저둘다 싫어요. 둘 다 싫어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anyway. 자, 갑니다. 자, 보세요. 보자. 자, 우선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E가 뭐예요? 물론 책에서는 델타 U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E로 쓰는 사람이 있고 U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U건 E건 뭘 의미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죠?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죠. 자, 이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어떻게 돼요? 델타 E는 Q 플러스 W죠. 그럼 Q는 뭐고 W는 뭐예요? 열량. 네, Q가 열, 그 다음에 W가 1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는 거는 이 변화 과정에서 열도 구해봐라, 1도 구해봐라, 그리고 다 더해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도 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선 명확한 건 열량 변화. 자, Q. 이건 바로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이 처음에서 나중 상태에서 1.3 곱하기 10의 8승 줄만큼 외부에서 열을 공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외부에서 열을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은 열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Q가 더하기 1.3 곱하기 10의 8승 줄로 양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열량은 바로 이렇게 금방 계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변화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의 일 중에 지금은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일 중에 하필 부피가 변하는 팽창일을 언급하겠습니다.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알아요? 무슨 일? 일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일? 팽창일과 비팽창일. 팽창일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부피가 변하면서 출입하는 일을 팽창일이라고 하고요. 비팽창일은 뭐예요? 부피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하죠.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일.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 뭐가 있습니까? 큰일이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팽창일이고 부피 변화가 없는 비팽창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부피 변화 없다.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게 전기화학이에요. 전기화학 배웠죠? 네른스트 방정식이잖아요. 그 네른스트 방정식이 그게 다 비팽창일이라고요. 알겠죠?
왜냐면 건전지 사서 건전지 가지고 전기적인 일을 시켜도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건전지의 부피가 늘어나요? 건전지 부피가 변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일이 출입을 해도 그 일을 하는 대상은 부피 변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가 전기적인 일이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챕터는 전기화학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일은 팽창일만 다루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팽창일 정의 어떻게 돼요? 팽창일 정의. 다음 읊어보세요. 팽창일 정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 무슨 P? EX DV. 알겠죠? 이게 일의 정의예요. 정의. 정의입니다. 정의니까 이 수식을 꼭 외워야 되겠죠. 알겠죠? 여기서 PEX의 뜻이 뭐예요? PEX의 뜻은 external pressure, 외부 압력을 PEX라고 줄여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수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외부 압력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를 읽으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이라고 돼 있죠. 1기압도 뭐 하다고 돼 있어요? 일정하다고 돼 있잖아요. 쓰고 있어요? 응? 필기하고 있어요? 뭘요? 이거 아예. 왜 필기 안 해요? 아야 해요. 해요. 진짜로요? 네. 민재처럼 되고 싶어요? 네? 민재처럼 되고 싶어요? 민재처럼 누구요? 하리부 박민재요? 박민재요. 아 민재처럼 어떻게 되는? 그거 뭐야? 성적 너무 떨어져서 대학 갈 때 고민하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민재만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필기 빨리 하시라고. 예. 빨리 필기하시라고. 필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민재가 내가 그렇게 필기를 하라고 해도 필기를 안 하더니 결국 성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예. 그렇죠. 저는 항상 했어요, 저 진짜. 정말이죠? 네. 뭐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내가 오해했나 보네요. 고마워요. 해줘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죠. 일정하잖아요. 그럼 일정하니까 이 외부 압력이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있어요. 적분적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겠어요? V1에서 V2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했던 걸 다시 적분하니까 원래 함수로 돌아올 거고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PEX V2 빼기 V1. 됐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현재 1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자, 외부 압력 얼마죠? 지금 원 단위는 ATM. 자, 부피가 어디서 어디로 변하죠? 4에서 4.5로 변하죠.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4.5 빼기 4 곱하기 10의 6승 단위는 리터. 됐죠? 이게 부피 변화일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계산하면 0.5 곱하기 이거니까 5 곱하기 10의 5승 ATM 리터.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5승 ATM 리터.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ATM 리터를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줄로 바꿔야 되겠죠. 왜? 여기도 줄이니까. 잘했어요. 경현 잘했어요. 잘했어요. 경현 멋져요. 멋져. 그래. 경현 열심히 해줘요. 알겠죠? 열심히 해줘요. 자, 그러면 여기 ATM 리터의 정의가 뭐예요? 응? 1리터 ATM이 101.3줄이다. 자, 거기에 그 말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1013 헥토파스칼. 원 ATM의 정의는 아니에요.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이에요. 이유 없어요. 이게 정한 거예요. 제 거예요.
이게 아니요. 정한 거예요. 정의한 거예요. 정의요. 예? 누가요?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요. 싸우죠. 뭐라고요? 아니 왜 하필 10132호예요? 그냥 숫자가 이렇게 별론데. 10만 원. 토리첼리의 실험이라는 게 있죠. 그 토리첼리의 실험을 토대로 그 숫자에 가장 비슷하고 연산하기 쉬운 숫자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ATM이라는 단위는 10132호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측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예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 중에 원바라고 하는 압력 단위도 있거든요. 이건 정의가 뭐예요? 1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의를 했고 요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압력은 두 가지로 주로 쓰는데 ATM이라는 말은 이걸로 정의를 했고 바라는 말은 이걸로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산하면 1ATM과 1바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1.01325 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10의 3승을 넣고 밀리를 넣으면 밀리바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1013.25 밀리바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과학 시간에 1013 밀리바가 왜 자꾸 틱틱틱틱 대고 웃죠? 같잖아요. 지금? 왜 틱틱대고 웃는 거야? 아니.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공부하세요. 틱틱대고 웃지 말고. 네. 당신이 지금 이거 무슨 주제야 이게? 왜 그러는 거지? 미쳤어? 넌 뭐야? 빨리 안 적어? 미쳤어 지금? 그래서 이 1ATM의 정의가 이렇다는 걸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면 1ATM이 요거니까 그러면 1ATM에 1리터를 곱해요. 그럼 1ATM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 1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1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1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죠.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에 미터 3승이죠. 이게 1리터의 정의죠. 그럼 두 개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1.325 되고 뒤에 또 어떤 단위가 나와요? 뉴턴 퍼 미터 제곱하고 미터 3승이 남죠? 두 개 곱해지면 뭐 남겠어요? 두 개 곱해지면 뉴턴 미터가 남죠. 뉴턴 미터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미터 제곱이 미터 3승이니까 약분되면 뉴턴 미터가 남을 거죠? 여기까지 맞는데 그렇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101.325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1 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가면 그걸 뭐라고 해요? 1 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간 2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1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뉴턴 미터를 줄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ATM 미터는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래서 1ATM 미터는 1.325 줄로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도 하고 이거를 외우기도 해요. 그래서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 줄로 계산을 끝내도 상관없지만 연력학적인 계산을 할 때 ATM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도 에너지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M 미터라는 단위가 이건데 이걸 그냥 문제에서 그냥 준 거죠. 근데 때로는 이걸 안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걸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놓는 게 문제를 조금 더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다시 쓰면 5 곱하기 10의 5승. 자, 그럼 이 자리에 ATM 미터 대신에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101.325 줄. 얘를 넣으라는 얘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게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대략 어느 정도 값이 나오죠? 자, 계산은 어느 정도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5.06 이 정도면 됐고 10에
7승 줄.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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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죠.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죠? 일을 했다. 음수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했다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보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1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사실들을 알았죠. 열 여기 있죠. 1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넣어주시면 자, 열 1.3 곱하기 10의 8승 줄. 그 다음에 1 여기 있죠. 마이너스 5.06 곱하기 10의 7승 줄 넣어주시면 대략 0. 빼면 0.8이니까 7 아니 7이 아니고 8 곱하기 10의 7승 줄 이 정도 값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그 연력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 연력학 제1법칙을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뭘 활용하는 거죠? CN 델타 2번 문제는 그 연령의 기본 수식을 활용하는 문제죠. 2번 문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번 문제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왜, 가은아 왜요? 뚜껑 떨어졌다고? 어디 갔어? 자, 2번 문제.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자, 25도씨 짜잔. 요거를 25도씨 열량객을 흡수하는 열을 무시하면 용액의 비열은 4.18. 오케이. 자, 보면 이 문제는 그냥 좀 똘똘한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의 연력학 문제예요. 뭐 어찌 보면 아마 영재고나 과학고 입시 과정에서 풀어봤을 듯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내가 얘기해 드릴 게 있어서 한번 풀어보자고 한 겁니다. 자, 우선 섞죠. 섞어서 무슨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섞어서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항상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섞는다라고 했을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거. 몰수 계산이죠. 자, 그러면 이때 1몰에 1리터니까 얘 몰수는 2개 곱하면 1몰. 자, 얘도 1몰. 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문제에서 그냥 BASO4를 줬어요. 얘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침전이죠. 그래서 그 저번 방학 중 시험에 침전 평형과 관련된 수업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거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문제들 보니까 잘 못 풀던데. 그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야. 자, anyway. 그래서 지금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바륨하고 음이온하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BaNH3 얘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둘 건 NH3 이건 그냥 질산염이라고 하죠. 질산염 이온 결합 물질은 앙금을 전혀 생성하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질산염으로 들어있는 건 물에 무조건 다 잘 녹아요. 알겠죠?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건 물에 매우 잘 녹아. 그럼 이제 여기서 BaNO3에서 바륨이 2 플러스고 NO3는 1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 NO3 같은 게 여기서의 역할은 구경꾼일 거고요. Na2SO4도 실은 특정 경우가 아니면 황산염도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만나면 침전이 될 수도 있지만 뭐 황산염은 기본적으로 잘 녹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거 NO3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녹아요. 물에. 근데 여기서는 지켜볼 게 뭐냐면 NaSO4가 있거든요. 그러면 NA가 1 플러스고 SO4가 2 마이너스인데 황산 같은 경우는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 있죠? 이 Na 플러스는 무조건 녹아요. Na 플러스가 만들어내는 앙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앙금 없고 그 다음에 NO3와 관계된 앙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NA하고 NO3는 여기서 구경꾼이고 결국 누구 BA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가 앙금을 만들겠죠. 각각 1몰일 거고요. 얘도 지금 1몰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앙금도 1몰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연량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수용액의 그 비열이 4.18줄 도시그램, 4.18줄 도시그램, 4.18줄 도시그램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 이 녀석의 비열, 이거의 비열, 이거의 비열 사실은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사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실제로 용액의 구성이 다르니까 비율도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계산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요?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비열이 같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수용액에서는 비열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 4.18로 둔 거고 그 다음 또 여기서 일정하다고 둔 건 바로 밀도죠. 자, 사실 여기에 1g per 밀리리터는 1g per 밀리리터는 사실 누구의 밀도이기도 해요. 원래 1g per 밀리리터는 누구의 밀도예요? 물이죠, 물. 즉 얘가 앙금이 있건 뭐 또 다른 용질이 녹아 있건 그냥 다 물의 밀도랑 같은 밀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밀도가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실제로는 밀도가 매우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거 광산 같은 데 가면 그 폐광산 있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땅을 깊게 파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지하수 같은 게 이렇게 막 땅을 하도 깊게 파놨으니까 광산에 지하수 같은 게 막 1km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폐광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물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영상을 보면 이 폐광산에 채워져 있는 지하수 있죠. 지하수는 육안으로 봤을 때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 폐광산에 있는 지하수는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 투명해요. 거의 공기를 보는 것처럼 투명해요.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 광산에 채워져 있는 지하수는 독이에요. 먹거나 피부에 닿으면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 폐광산이니까 여기 주변에 뭐가 많겠어요? 이 주변에 여러 금속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발트, 크롬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이 안으로 많이 녹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속 이온들이 막 1+짜리, 2+짜리 이런 게 잔뜩 녹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중금속들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 때문에 여기에 일체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맑으냐? 왜 맑으냐? 어떠한 이끼나 조류, 플랑크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극독의 그 생태계가 아니고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맑거든요. 완전 맑아서 1km 정도, 그러니까 수십 미터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맑아요. 그래서 이야, 물 깨끗한가 보다 하고 함부로 들어가거나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몸을 완전히 밀폐시켜주는 우주복 같은 잠수복이 있거든요. 우주복 같은 잠수복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 잠수를 해서 장비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희한하게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물이 고밀도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밀도일수록 뭐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부력이 커지겠죠. 부력이 커져서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물 밑으로 잠수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폐광산 같은데 혹은 동굴 같은데 물이 맑게 있을 때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종유석 동굴 이런 데 가도 거기 물이 맑거든요. 굉장히 맑거든요. 그런 거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나요. 알겠죠?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맑은 물일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저 조성에 따라 밀도가 다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밀도가 다 같다고 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1리터고 1리터니까 여기가 총 2리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1. 수용액 전체 질량 하면 M이라고 했을 때 2리터가 1.0g/ml의 밀도를 갖기 때문에 자, 이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자,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2.0 곱하기 10의 3승 g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 밀리를 10의 3승으로 바꾸고 리터 1리터 약분해서 2.0 곱하기 10의 3승 g 혹은 2kg이라고 해도 되겠죠. 질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열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열량 계산 수식이 어떻게 돼요? Q equal MC 델타 T 맞죠? MC 델타 T. 자, 그럼 여기서 Q를 계산해요. 그럼 Q는 자, 질량이 뭐였어요? 여기 있네요. 2.0 곱하기 10의 3승 g 곱하기 뭐 모두 다 밀도는 4.18로 두라고 했죠. 4.18 줄 도씨의 역수 g의 역수 곱하기 자,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요? 온도가 2도에서 28.1도씨가 됐죠. 그러면 나중 온도가 어디야? 나중 온도가 28.1 처음 온도는 25도씨 됐죠? 자, 그러면 얘
단위 정리를 좀 하면 자 g이 약분될 거고 도씨도 약분될 거고 무슨 단위만 남아요? 줄만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4.18 하고 얘는 3.1인가? 3.1 단위는 줄만 남죠. 줄만 남죠. 그러면 이때 이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열량에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죠. 그럼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인가요, 흡열 반응인가요? 흡열 반응. 자, 이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 자, 잘 봐요. 이 델타의 의미는 항상 차이를 의미하죠. 맞죠?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수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상 있어요? 완전해요? 물리학적으로 완전한 계산이야. 그쵸? 틀림 1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지금 열량이 양수죠. 자, 나중에서 처음 뺐잖아요. 나중 온도가 더 고온이고요. 그럼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물을게요. 이 양금 생성 반응은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어? 모르겠다고요? 흡열이에요?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흡열이에요? 온도가 증가했는데? 예를 들면 가은아? 이거 종이 태우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가은아, 이거 종이 태우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그럼 추워져요? 따뜻해지죠. 그럼 이건 추워진 거예요,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해졌죠.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내가 이걸 해보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물리학적인 이제 체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발열이니까 뭐다. 발열이거든요. 발열은 발열이에요. 가나 흡열 아니에요. 이게 뜨거워지는 건 무조건 발열이 알겠죠? 발열인데 이거를 그냥 어떤 논리적인 연력학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발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때론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되게 이상하다고요.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는 발열 흡열하고 이게 뭔가 반대인 것 같지?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구한 열량은 누구의 열량 변화일까요? 이건 누구의 열량 변화? 이건 누구의 열량 변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예요. 저렇게 구한 열량은 시스템의 열량 변화가 아니에요.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예요. 알겠죠?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실험에서 이 온도 차이는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예요.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가 델타 T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라운딩의 열량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시스템의 열량은 변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이너스 Q 서라운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이 관계를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이 등호, 이 원리가 무슨 뭐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0 10의 3승 4.18
3.1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되냐면 음수인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걸 발열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서라운딩은 바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온도 변화가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라고 했죠. 이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건 얘가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측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측정하는 거죠. 그럼 사람은 서라운딩이에요, 사람은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서라운딩이죠. 사람이 이 반응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온도 변화는 사람을 위한 온도이기 때문에 이건 서라운딩의 온도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의 연령 변화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온도 증가, 열량을 얻었다면 시스템, 그럼 여기서 시스템은 누구겠어요? 누가 시스템이겠어요, 지금? 비커 아니에요? 여기서 시스템은 누가 시스템이에요? 자, 서라운딩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스템은 누구예요? 어? 정답. 지금 저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원래 정의가 뭐예요? 연력학적인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그 하나, 원래 시스템의 정의.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 연구자는 생물학자예요, 화학자예요? 지금 연구자는 물리학자예요, 화학자예요? 지금 연구자는 화학자잖아요. 화학자의 관심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반응에 관심이 있어요? 화학자의 관심은 반응이 있는 거라고요. 즉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 자체가 시스템인 거예요. 이해했죠? 별것도 아닌 논리 구조인데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3 반응 엔탈피 계산. 자, 화학 실험에서 엔탈피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엔탈피의 뜻이 뭐예요? 화학 실험에서 엔탈피의 뜻이 뭐예요? 엔탈피의 연력학적 정의는 뭐예요? 그러면 엔탈피의 연력학적 정의. 엔탈피의 연력학적 정의. 빼도 박도 못한 정의. 엔탈피의 정의. 뭐라고요? 그렇게 교수한테 얘기했다가 학교 떨어져요. 엔탈피의 연력학적 정의. 정답. 이거라고요. 이게 수학적인 정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수학적인 정의를 화학과 같은 실험에서 이 정의를 실험에서 활용을 하면, 자, 이건 정의고요. 그 정의를 실험에서 의미를 찾으면 뭐냐고요. 실험에서 의미를 찾으면, 실험적 의미를 찾으면, 뭐 총에너지 같은 이런 두루뭉실한 말 필요 없어요. 실험은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실험은 명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수학적 정의라면 엔탈피를 실험적인 의미가 뭐가 되냐고요. 바로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 이게 엔탈피의 실제적 의미인 거예요. 그럼 왜 난데없이 지금 등압 과정 말을 쓸까요? 지금 왜 난데없는 등압 과정이라는 말을 쓸까요?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수용액이 지금 어디 있나요? 지구에 있죠?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니까 여기 몇 기압이 있어요? 1기압이겠죠?
여기도 일기압일 거고요. 여기도 일기압이겠죠? 이 앙금 생성되는 과정에서 앙금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산화철 발열이 돼 가지고는 이 발열을 받은 대기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열대 대기압으로 바뀌어 가지고는 막 폭염이 지속됐어. 그래서 대기압이 약간 바뀌었어. 설마 그럴까? 그건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 일기압이 계속 어떤 상태겠어? 일정하겠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무슨 총에너지 그따위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이상한 말씀은 교수는 매우 싫어해요. 알겠죠? 그럼 이상한 말씀 안 돼요. 엔탈피 정의는 이거고 실험적 의미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구 환경과 같은 일정한 대기 압력 조건에서 뭔가 열량을 측정하잖아? 그럼 그게 다 엔탈피 변화야. 모두 다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걸 델타 H라 쓰면 그게 지금 저기에 있는 Q 시스템이랑 같아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왜냐면 이 Q 시스템이 어디서 측정된 거니까? 등압 과정에서 측정이 된 거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엔탈피는 또 편의상 1몰 기준으로 보통 보고를 하죠. 1몰 기준으로. 그래서 이 열량을 다시 물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데이터를 보고할 때는 물질의 양이 기준이 동일하면 좋죠. 그래서 그 열량을 다시 물질량으로 나누어 단위 물질량당 열량이 어떠냐라고 보고를 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는 만들어진 앙금이 몇 몰 만들어졌어요? 몇 몰 만들어졌어요? 1몰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1몰 나누는 거지 뭐. 기억나겠죠? 그러면 엔탈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열량은 여기 있잖아. 너 마이너스 2.0 10의 3승 4.18 3.1 줄 나누기 1몰.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놓고 2.0 4.18 3.1 kJ per 몰. 됐죠? 10의 3승을 뭐로 바꿨어요? 킬로로 바꿨죠. 그래서 보통 화학에서 보고하는 열량 단위가 kJ per 몰이죠. 요 단위를 쓰면 숫자들이 예뻐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처음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가은아 발열 흡입. 그래서 발열 흡입 뭐예요? 발열.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고 있지? 김민재. 강민재인가? 뭐야 이거? 강민재.